내 오늘 너희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다. 내 명의로 된 강남 100평 상가 건물 말이다. 그거 정리해서 나를 제일 잘 모시는 사람 하나에게 몽땅 넘겨줄 생각이다. 자, 오늘부터 누가 진짜 효자인지 시험대에 올라봐라. 박 여사의 입술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70살 생신을 앞두고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박 여사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식과 며느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갈 때마다 형제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본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차례상 차려졌느냐? 예, 어머니 어서 앉으세요. 여기 뜨끈한 국물부터 드시고요. 큰 며느리 나이가 황급히 수저를 놓으며 박 여사의 기색을 살폈습니다. 조상님께 절을 올리는 동안에도 가족들의 머릿속은 온통 박 여사의 재산에 가 있었죠.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던 자리에서 박 여사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내 오늘 너희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다. 모두의 시선이 박 여사의 입술 끝에 매달렸습니다. 내 나이 이제 70이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겠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셋째 딸 영희가 짐짓 놀란 채 하며 박 여사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전화도 안 하던 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가식적인 손길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어깨를 슬쩍 비틀어 쳐냈습니다. 빈말은 집어치워라. 내 명의로 된 강남 100평 상가 건물 말이다. 그거 정리해서 누구 하나 주려고 한다. 식탁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강남 100평짜리 상가 건물이면 시세가 수백억을 호가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사 음식 뒤처리를 걱정하며 인상을 쓰던 며느리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세요? 큰 아들 재석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빚독촉에 시달리던 터라 건물의 건자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옆에 앉은 그의 아내 나이는 그런 남편의 비굴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이에게 이 집안의 명절은 늘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세희와 시누이들은 은근히 그녀를 무시했고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라는 이유로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니까요. 내 헛말하는 거 본 적 있느냐? 단 조건이 있다. 이번 설부터 제사 음식을 완벽하게 차리고 나를 가장 진심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상가 건물을 넘기겠다.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하는 놈들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박 여사의 선언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나를 받들어라.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거래에 가까웠지만 자식들에게는 그저 황금빛 동아줄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거실 안은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형제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엄마, 우리 작년 생신 때 호텔 예약한 거 아시죠? 제가 항상 엄마 생각뿐인 거 아시잖아요. 막내딸 다정이가 먼저 선수 붙이기에 나섰습니다.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차가운 식혜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호텔 예약만 하면 뭐하냐. 정작 당일엔 니들끼리 술 마시고 나는 찬밥 신세였는데. 박 여사의 일침에 다정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 옆에서 둘째 며느리 세희는 은근슬쩍 웃음을 참으며 시어머니의 잔을 채웠습니다. 세희는 평소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데도 선수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 음식 제가 다 준비할게요. 형님은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나서야죠. 세희의 말에 나이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평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세희가 상가 건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나이는 이 상황이 징그러우면서도 서글펐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돈으로 평가받고 효도가 경쟁이 되어버린 풍경이 가슴 아팠던 것이죠. 너희들 잘 들어라. 상가 건물은 내 손에 있다. 이 건물을 차지하고 싶으면 내 마음을 얻어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내가 다 지켜볼 거니까. 박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각자의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재석이었습니다. 그는 안방 문 앞에 서서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부터 여기서 자고 갈게요. 어머니 안마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셋째 딸 영희와 막내딸 다정도 질세라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발 씻겨드릴게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올까요?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 나이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벽에 걸린 시아버님의 영정사진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런 결정을 하셨을까? 정말 자식들의 효도를 받고 싶으신 걸까?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 나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거리를 챙겼습니다. 기름진 전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보다 더 독한 것은 사람의 욕심이 내뿜는 악취였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세희가 부엌으로 들어와 나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님 상가 건물 탐나지 않으세요? 강남 땅값이 얼만데. 근데 형님은 욕심이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그쵸? 세희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나이는 쟁반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역시 사람인데 어찌 돈이 싫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조롱하며 얻어내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나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살아계신 어머니 마음이야. 우리가 이러는 거 보시면 어머니 속이 어떻겠어. 아이고, 형님 또 교과서 같은 소리 하시네. 어머니도 저렇게 대놓고 판 깔아주셨는데 우리끼리 선의의 경쟁 좀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세희는 콧노래를 부르며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어느 때보다 경쾌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향한 욕망이 그녀를 움직이는 기름진 연료가 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고 씨 집안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안방에서는 박 여사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거실에서는 형제들의 소리 죽인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재석은 동생들과 상속 지분을 놓고 벌써부터 삿대질을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 몫이 커야지. 너희들은 출가외인 아니냐. 오빠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엄마 병원 모시고 간 건 나야 나. 자식들의 고함이 담장을 넘을 기세로 커졌습니다. 안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박 여사의 눈에선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건물 서류 뭉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에 자식들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광경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 효도와 가짜 효도를 가려내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또 어떤 전쟁이 시작될까요?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집안에 진정한 가족의 온기는 남아있는 것일까요? 나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창밖의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효도 전쟁이 그녀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건물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밀어 넣으시는 건가요? 나이의 나직한 읍조림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명절 아침에 맑은 햇살이 거실을 비추었지만 그 빛은 집안의 감도는 냉기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박 여사가 던진 상가 건물이라는 미끼는 자식들의 눈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지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화려한 포장지들이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보약 상자부터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들이 박 여사의 눈길을 끌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힘들게 구한 산삼 배양근이에요. 연세 드실수록 기력이 중요하시잖아요. 셋째 딸 영희가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1년간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던 영희였습니다. 박 여사는 영희가 내민 상자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꼈습니다. 산삼이라니 내 기력 챙겨서 건물 문서 도장 찍을 힘이라도 보태라는 거냐? 아유 엄마도 참 제 마음이 속상하게 왜 그러세요? 영희는 민망한 듯 웃었지만 손은 여전히 박 여사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막내딸 다정이가 커다란 밍크 코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이태리에서 건너온 거래요. 올겨울 춥다는데 이거 입고 노인정 가시면 다들 기죽을걸요. 다정의 말에 박 여사는 차가운 눈길로 코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름 다 가고 겨울 다 지나는 마당의 밍크는 무슨 밍크냐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구나. 엄마를 위해서라면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다정은 박 여사의 냉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트를 박 여사의 어깨에 걸쳐주려 애를 썼습니다. 평소라면 엄마가 사달라는 옷 한 벌에도 돈 없다고 손사래를 치던 자식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광경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둘째 며느리 세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소파에 앉아 손톱이나 다듬고 있었을 그녀가 오늘은 나이보다 먼저 일어나 국을 끓이고 전을 데웠습니다. 형님 이건 제가 할게요. 형님은 가서 좀 쉬세요. 어머니가 형님 피곤해 보인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세희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나이를 걱정한다는 거짓말로 나이를 부엌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점수를 따겠다는 계산이었죠. 나이는 묵묵히 행주를 짜며 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 평소 안 하던 일하면 몸상에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게. 아니에요, 형님, 저도 이제 이 집안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보려고요. 어머니 마음이 어디 저절로 열리나요? 정성이 들어가야지. 세희는 나이의 손에서 국자를 가로채며 생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독한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세희는 박 여사의 무릎 아래에 앉아 살갑게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보양식 요리법 좀 배워왔어요. 점심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죽 진하게 끓여드릴게요. 그래, 네가 웬일로 요리를 다 한다고 그러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박 여사의 뼈 있는 말에도 세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죠. 이제부터라도 큰 며느리보다 제가 더 잘할게요. 그 소리를 들은 나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십수년을 모셔온 세월이 세희의 혓바닥 몇 마디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재성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방 가구들의 먼지를 닦아내고 화장실 청소까지 자처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달에 보일러 점검도 다 해놨어요. 집이 훈훈해야 어머니 건강이 유지되죠. 재서가 너 사업은 어쩌고 여기 붙어 있니? 돈 벌어야 빚도 갚을 것 아니냐?
박 여사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재석은 멈칫했지만 이내 비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업이야 뭐 잘 돌아가고 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이름으로 적금도 하나 들었습니다. 나이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이 망하게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던 남편이었습니다. 어디서 난 돈으로 적금을 들고 선물을 샀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결국 다들 빚을 내서라도 박 여사의 환심을 사 건물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지요. 집안은 온통 가짜 웃음과 과장된 친절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갈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세희가 차려낸 밥상을 보며 영희와 다정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올케 언니 간이 너무 짠 거 아냐? 엄마 혈압 높으신데 이렇게 차리면 어떡해? 맞아, 언니 전도 너무 기름지네. 엄마 소화도 잘 안 되시는데. 영희와 다정의 공격에 세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아가씨들이 걱정해 주시니 제가 다시 신경 쓸게요. 역시 엄마 생각하는 건 딸들 뿐이라니까요. 세희는 속으로 분노를 사기면서도 겉으로는 딸들을 치켜세웠습니다. 적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다는 여우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나이는 그 틈바구니에서 수저 한 벌 놓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차린 밥상도 아닌데 앉아서 먹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죠. 박 여사는 수저를 들지 않고 식탁에 앉은 이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 오늘 참 보기 좋구나. 평소에도 이렇게 좀 모여서 정답게 지내지 그랬니?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건물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 보고 싶어서요. 다정의 뻔뻔한 대답에 박 여사는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건물 이름이 보고 싶어서 였던 모양이구나. 박 여사의 서늘한 농담에 식탁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다시 분위기를 띄우며 박 여사의 그릇에 고기를 얹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조만간 어머니 모시고 온천 여행도 다녀올까 합니다. 온천? 네 형편에 온천 갈 돈이 어디 있니? 건물을 미리 담보라도 잡히려는 게냐? 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식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상가 건물이라는 거대한 보상에 눈이 멀어 수치심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형제들은 안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눈치를 보며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언니는 좋겠어.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 엄마가 손주들 생각해서 언니 좀 더 챙겨주실지도 모르지. 영희가 세희를 떠보자 세희가 즉각 방어에 나섰습니다. 아가씨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딸들 귀한 줄 아시는데 다정이가 제일 예쁨 받지 않을까? 그들은 이미 건물을 조각조각 나누어 가질 생각까지 하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거실 한 구석에서 말없이 과일을 깎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 재석은 자신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지 말고 어머니 발이라도 좀 씻겨드려. 지금 저들이 다 가로채게 생겼잖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가 우리 속을 모르실 것 같아. 모르면 어때 일단 받고 봐야지. 당신 정말 바보처럼 굴 거야. 재석의 으름장에 나이는 과일 칼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가장 믿어야 할 남편조차 돈 앞에 무너져 내린 모습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 여사는 갑자기 자식들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오늘 너희가 하는 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구나.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세희가 얼른 다가가 박 여사의 다리를 주무르며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첩을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했던 짓들 다 적어놨다. 누가 몇 번 전화를 했는지, 명절에 와서 몇 분이나 있다 갔는지, 돈 필요할 때만 언제 찾아왔는지. 자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의 수첩은 자식들의 죄를 기록한 염라대왕의 명부와도 같았습니다. 건물 주인 이름 정하는 거 그리 서두를 필요 없겠구나. 이번 설 연휴 끝날 때까지 내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사람, 그 사람 이름 석자를 여기에 적겠다. 박 여사는 수첩을 품에 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평화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신만이 진정한 효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처절한 진흙탕 싸움이 예고된 것이죠. 나이는 텅 빈 거실에 서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불어닥칠 폭풍우가 얼마나 잔혹할지 나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건물을 주시려는 걸까? 아니면 이 독이 든 성배로 우리 모두의 민낯을 보려 하시는 걸까? 나이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상가 건물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가족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나이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최고급 한우갈비 세트와 평소 보지도 못한 수입 과일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세희는 화려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정성이 제일이라면서요, 형님. 그래서 내가 이번엔 재료부터 싹 바꿨어요. 맨날 하던 대로 그저 그런 시장 음식 올리면 어머니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세희는 나이가 정성껏 씻어놓은 도라지와 고사리를 옆으로 쓱 밀쳐버렸습니다. 나이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 넘게 시댁 제사를 도맡아 오며 나이가 지켜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조상님 모시는 음식은 화려함보다 정갈함과 정성이라는 믿음이었죠. 하지만 상가 건물이라는 거대한 미끼 앞에 세희에게 그런 전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격식이 있는 법이야 이렇게 요란하게 차리는 게 아니라고. 형님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정성이 곧 돈이고 돈이 곧 정성인 세상이라니까요. 세희는 비웃듯 대꾸하며 커다란 전복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정자하고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기싸움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TV를 향해 있었지만 귀는 부엌의 칼질 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희야, 너 전복 손질은 할 줄 아니? 박 여사의 묵직한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세희는 깜짝 놀라며 손을 멈췄지만 이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기력 보충하시라고 제일 크고 싱싱한 놈으로 골라왔어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박 여사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얼른 옆으로 비켜나 시어머니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세희가 사온 식재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시장조사 나온 감독관처럼 매서웠습니다. 전복이 크긴 하구나. 근데 제사상에 전복 올리는 법이 어디 있더냐? 아니 어머니 요새는 좋은 거 다 올린다기에. 세희의 얼굴이 순간 당황함으로 붉어졌습니다. 우리 집안 가풍도 모르면서 정성만 들여서 뭐 하겠니? 박 여사는 차갑게 툭 던지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희는 입술을 깨물며 나이를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왜 가만히 계셨어요? 어머니 성격 아시면서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내가 말했잖아. 제사 음식은 격식이 있다고.
동서가 내 말을 안 들은 거잖아. 나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석은 그 사이 박 여사 옆에 붙어 안마를 하며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는 욕심이 없어서 곰같이 그래요. 다 어머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시죠? 재석아, 너는 안마나 똑바로 해라. 손끝에 힘이 하나도 없구나. 박 여사의 핀잔에도 재석은 실실 웃으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엌의 갈등은 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세인은 기름을 듬뿍 두르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인공 색소까지 써가며 전을 부쳐냈습니다. 나이는 그 모습을 보며 참다 못해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동서전은 은은한 불에 천천히 익혀야 해. 색소까지 넣는 건 정말 아니야. 형님,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세인은 짜증스럽게 프라이팬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셋째 딸 영희와 막내딸 다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들도 이제는 대놓고 세희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이 많네. 형님은 옆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초를 치세요? 영희의 공격에 나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우리 올케 언니가 엄마 생각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정까지 가세하자 부엌은 나이 한 명을 두고 세 여자가 몰아붙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쌀을 씻고 국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전과 비싼 전복에 매달릴 때 나이는 박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탕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를 결대로 썰고 물을 정성껏 빚어 넣어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여내는 국이었습니다. 형님, 그 냄새나는 국은 왜 또 끓이세요? 요새 누가 그런 걸 먹는다고. 세희가 코를 찌푸리며 탕국 냄비를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거고 어머니도 명절마다 꼭 드시는 국이야. 아, 됐어요. 내가 사온 갈비찜이 메인인데 그런 국은 자리만 차지해요. 세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제사상을 차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희는 자신이 만든 화려한 음식들을 상 위에 올리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 위에 올라간 음식들은 제사상이라기보다는 고급 뷔페 식단처럼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상 앞에 서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박 여사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이게 다 내가 준비한 거냐, 세희야? 네, 어머니, 제가 손수 다 만들었습니다. 세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상 한쪽 구석에 나이가 몰래 올려둔 작은 탕국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국그릇이 화려한 전복과 갈비찜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숟가락을 들어 그 국물을 먼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엌에는 다시금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국물 맛이 예전 같구나. 박 여사의 그 한마디에 세희의 얼굴에서 승리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반면 나이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재민이 갑자기 끼어들어 분위기를 망쳐놓았습니다. 어머니 국도 좋지만 이 전복 좀 드셔보세요. 세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얼마나 비싸게 사온 건데. 박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식들을 한 명씩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조상님께 절을 하러 온 거냐 아니면 내 건물 쇼핑하러 온 거냐? 박 여사의 호통에 자식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 가짓수 많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알았더냐? 내 마음은 아직 이 수첩에 이름 하나 적지 못했다. 박 여사는 품속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상가 건물을 향한 자식들의 탐욕이
제사상 위에서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 모든 광경이 지독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욕심이 뒤섞여 부어가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세희가 얼른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그 눈 속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이는 조용히 상위에 놓인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불꽃처럼 이 가족의 운명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박 여사의 수첩에 가장 먼저 적힐 이름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나이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둘러싼 고부간의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가 건물을 차지하기 위한 자식들의 전쟁은 갈수록 더 추악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박 여사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다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이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나직한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이 건물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나이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거실벽에 걸린 시계만이 째깍거리는 소리를 내며 긴장감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명절 점심 식사가 끝나고 과일상이 차려진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는 안경을 치켜 쓰고 중학생인 세희의 딸 지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윤아, 너 이번 기말고사 성적표는 나왔니? 지윤은 포크를 쥐고 있던 손을 움찔하며 엄마 세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세희는 얼른 과일을 깎으며 박 여사에게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윤이 이번에 영어는 만점 받았어요. 수학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수학이 아쉬우면 어떻게, 여자가 공부를 잘해서 교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해야지. 박 여사의 말에 지윤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보다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아요. 저 나중에 커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거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깎아놓은 사과를 집어 들려다 말고 지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디자이너? 그게 밥 먹여주냐? 화가니 뭐니 하는 것들 치고 배 안 고픈 사람 못 봤다. 여자는 그저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야. 대학 가서 임용고시나 준비해라. 할머니, 요즘은 대학보다 적성이 더 중요해요. 제가 잘하는 걸 하고 싶어요. 지윤의 반박에 박 여사는 탁자를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할미가 말하는데 또박또박 말대답이니. 세희야, 너는 애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어른 말씀에 토를 달게 하냐. 세희는 당황하며 지윤의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지윤아, 할머니한테 사과드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세희는 박 여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머니, 지윤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명문대 보내려고 대치동 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 요즘 학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지윤이만이라도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참 많이 드네요. 세희의 말끝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상가 건물을 염두에 둔 은근한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나이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나이 역시 아이들을 키우며 시어머니의 간섭에 시달렸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동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는 게 부모 도리 아닐까? 나이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형님은 애들 다 키우셨다고 속 편한 소리 하시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적성 타령이에요.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나서 생각할 일이지.
세인은 나이의 조언을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박 여사는 나이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큰 며느리 너는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래서 큰애가 지금 제대로 된 직장이나 다니고 있니? 나이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열심히 제 삶을 일구고 있는 아들을 실패자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내딸 다정이가 끼어들며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 말이 맞아요. 요즘은 사교육비가 집 한 채 값이라니까요. 나도 이번에 결혼하면 애 교육은 엄마가 좀 도와주셔야 해요. 박 여사는 다정을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는 이혼남이랑 결혼하겠다고 집안 망신 다 시키면서 돈 얘기가 입에서 나오니? 엄마 그 얘기가 왜 또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겠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오빠 재석이도 재혼해서 새언니 나이랑 잘 살고 있잖아. 오빠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다정의 폭로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석은 당황하며 다정의 입을 막으려 했고 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혼이라는 사실이 이 집안에서 나이를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다정은 알면서도 내뱉은 것이었죠. 어머니 다정이가 흥분해서 실언을 했네요. 재석이 안절부절 못하며 박 여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모든 소란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돈 줄 때는 부모고 간섭할 때는 남이냐? 너희들 교육비네 학원비네 떠들지 마라. 내 건물은 공부 잘하는 손주 둔 놈한테 주는 상금이 아니다. 박 여사의 말에 세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부로 점수를 따서 상가 건물을 선점하려던 세희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세희는 포기하지 않고 지훈을 방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할머니 앞에서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해 알았어? 엄마 나 디자이너 되고 싶다니까. 시끄러워. 건물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내 꿈이 문제야? 할머니 마음 돌려놔야 해. 어린 손녀의 꿈은 어른들의 탐욕 아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나이는 지훈의 슬픈 눈망울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정한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모든 대화의 종착역은 결국 돈이었고 박 여사의 수첩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다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은 다시금 박 여사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아부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훈이 과외 선생님 좋은 분으로 붙일게요. 어머니 기쁘시게 명문대 꼭 보낼 겁니다. 세희의 비굴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대답 없이 수첩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것이 자식들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실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거래의 도구로 삼는 현실. 나이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져버린 것일까요? 상가 건물이 생기면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우는 방에서 소리 죽여 울었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서로의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밤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박 여사는 어둠 속에서 홀로 거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일궈온 재산이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박 여사는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이 가면극을 이어갈지, 누가 먼저 본심을 드러낼지 끝까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가족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과 존중은 이 집안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나이의 나직한 탄식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를 뿐이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박 여사의 비명이 거실 천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는 다정이가 내놓은 청첩장이 볼품없이 뒹굴고 있었지요. 막내딸 다정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뭔데 내 행복을 막아요. 그 사람이 이혼한 게 무슨 죄라고요. 죄다 이년아. 초혼인 내가 왜 애까지 딸린 이혼남한테 인생을 저당 잡히냐 이 말이다. 박 여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파로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 며느리 세희는 이 상황이 상가 건물을 차지하는데 유리하게 돌아갈까 싶어 얼른 박 여사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정이가 몰라서 그래요. 얘 너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올케 언니는 상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왜 다들 난리야. 다정의 눈에 도끼가 올랐습니다. 평소 금지옥 옆 자란 막내딸의 반란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재석은 장남으로서 위험을 세우려 다정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엄마 쓰러지시는 꼴 보고 싶어. 당장 그놈이랑 헤어져. 오빠는 무슨 염치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오빠도 재혼이잖아. 다정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곁에 있던 나이는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석이 오빠는 재혼해서 나이 언니랑 잘만 살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 나이 언니도 처음엔 우리 집에서 환영 못 받았잖아. 근데 지금은 큰 며느리 대접받고 살잖아. 다정의 화살은 애꿎은 나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나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매서운 눈길이 나이의 정수리에 박히는 것만 같았지요. 다정아 말이 너무 심하구나. 내 문제가 왜 내 결혼의 면죄부가 되니. 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언니는 가만히 계세요. 언니도 솔직히 우리 집 상가 건물 보고 오빠랑 결혼한 거 아니야. 뭐라고? 나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시댁에 헌신하며 큰 며느리 자리를 지켜온 나이에게 돌아온 건 상가 건물에 눈독 들이는 속물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난장판을 지켜보다가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만해라. 다 그만해. 이놈이나 저놈이나 내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박 여사는 다정을 가리키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너 그놈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말고 건물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돈이 그렇게 소중해. 딸 행복보다 그까짓 건물이 더 중요하냐고. 다정은 울부짖으며 가방을 챙겨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씩씩거렸습니다. 세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박 여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딸 자식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요. 결국 어머니 곁을 지키는 건 저밖에 없어요. 너도 입 닥쳐라. 내 속에 능구렁이 들어앉은 거 모를 줄 아느냐. 박 여사의 일침에 세희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재미는 나이의 손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당신도 다정히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이는 재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가 건물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람들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랑하던 남매가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고 며느리들은 하이에나처럼 기회를 엿보는 이 집구석이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식사도 전폐한 채 안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부엌에서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나이는 텅 빈 거실에서 박 여사의 수첩이 놓여있던 자리를 보았습니다. 그 수첩에 오늘 다정의 이름이 지워졌을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 옆에 검은 줄이 그어졌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미 깨져버린 가족의 신뢰였습니다. 돈이라는 괴물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모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기분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재석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들이켰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지, 돈이 있어야 자식 노릇도 하는 거야. 재석의 넋두리는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나이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상가 건물 100평이면 이 찢어진 가슴들이 다시 붙을 수 있을까요? 내일은 또 어떤 폭로가 이어지고 누구의 심장에 대못이 박힐까요? 고 씨 집안의 명절은 이제 축제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박 여사의 안방 문 너머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에 갈갈이 찢긴 어미의 마음이 그 어둠 속에 갇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조용히 부엌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가족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벽시계의 추는 쉼없이 움직이며 밤의 정막을 깨뜨렸지만 거실에 모인 이들의 숨소리는 그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박 여사의 낡은 수첩은 이제 단순한 기록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황금빛 미래였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을 풀어줄 복권이었지요.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셋째 딸 영희였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 오빠 사업빚 엄마 건물로 갚으려고 지금 이렇게 기를 쓰는 거잖아. 재석은 술기운이 올라 붉어진 얼굴로 영희를 쏘아보았습니다. 너는 뭐가 다른 줄 아냐? 너도 남편 주식으로 날린 돈 메꾸려고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거 모를 줄 알아. 어디서 오빠한테 삿대질이야. 오빠가 장남 노릇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석의 고함에 영희도 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장남 노릇? 내가 엄마 병원비 대고 집안일 돌볼 때 오빠는 어디서 뭐 했는데?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찾던 사람이 이제 와서 상가 건물 통째로 먹겠다고. 영희의 비아냥에 재석은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찻잔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소란에 안방에서 쉬고 있던 박 여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이미 흑빛이 되어 있었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엄마의 눈물보다 건물의 지분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 앞에서 뭐하는 짓들이냐? 박 여사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세희가 박 여사의 수첩을 손에 쥔 채 방에서 나오다 딱 마주쳤습니다. 세희는 박 여사가 거실로 나온 틈을 타 몰래 안방에 들어가 수첩에 적힌 내용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지요. 동서, 지금 그게 뭐야? 어머니 수첩 아니야. 나이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세희는 당황하며 수첩을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제가 주우려고. 너까지 이랬느냐? 너까지 내 뒤통수를 쳐. 박 여사는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세희의 손에 들린 수첩은 자식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추악한 증거였습니다.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해요. 집을 나갔던 다정이가 어느새 다시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건물 누구 줄 건지 지금 정하세요.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다가는 누구 하나 죽어나갈 것 같으니까. 다정아, 너까지 왜 그러니? 제발 그만해라. 나이가 다정의 팔을 붙잡았지만
다정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언니는 빠지세요. 언니가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 알아.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엄마 마음 다 훔쳐가려고 하잖아. 나이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을 시부모님 그림자처럼 살며 굳은 일 다 도맡아 온 세월이 한순간에 욕심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재석은 영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고 영희는 재석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세인은 그 와중에도 수첩을 펴서 내용을 확인하려 바둥거렸고 다정은 비명을 지르며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돈이 원수다 이놈들아 돈이 웬수야. 박 여사는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귀에는 박 여사의 통곡 소리보다 상가 임대료 계산하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일군 재산인데. 박 여사는 자식들의 싸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로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는 자식들의 얼굴에서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 먹잇감을 두고 싸우는 굶주린 짐승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나이가 달려가 박 여사를 부축했지만 박 여사는 나이의 손조차 밀어냈습니다. 너도 똑같다. 너도 결국 내 돈 보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냐?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나이의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도끼가 서린 눈빛 욕망으로 일그러진 입술 그리고 부모를 향한 원망. 다 나가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박 여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건물명에 이전해주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재석의 비정한 말에 박 여사는 결국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나이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싸움을 멈추고 쓰러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다른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유언장도 안 쓰셨는데 법대로 나누면 내가 손해인데. 나이는 자식들의 눈에서 읽히는 그 비열한 계산을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 여사가 실려나가는 순간에도 형제들은 서로 누가 보호자로 갈 것인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보호자로 가는 사람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점수를 딸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나이는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물 마를 날 없었던 그 손이 이제는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나이의 간절한 기도는 사이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의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병원비를 낼 것인지, 건물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추악한 논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감긴 눈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배신감의 표현이었을까요? 터져버린 둑처럼 가족의 신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이는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상가 건물 100평은 축복이 아니라 이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 내려진 재앙이었다는 사실을요. 내일 아침 박 여사가 눈을 떴을 때 그녀 앞에 서 있을 자식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는 이 지옥 같은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하기만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남은 채 알맹이는 썩어 문드러진 곳, 씨 집안의 비극은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병상에서 막 일어난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서슬이 펄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온 박 여사는 난데없이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시키면 예하고 따르는 게 도리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너희한테 틀린 말한 적 있더냐? 박 여사가 꼿꼿하게 앉아 자식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거실 한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셋째 딸 영희가 고개를 들며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죠. 존중은 해드리지만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예요. 우리가 엄마 로봇도 아닌데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내 다정이까지 가세하며 거실은 순식간에 토론장으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기가 찬 듯 자식들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순종이 없는데 무슨 효도가 있느냐, 부모 말 무시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냐.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할 판에 다들 입만 살아가지고는. 박 여사가 손주의 잘못을 들먹이며 훈육을 운운하자 영희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매보다는 대화가 먼저예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상황이 험악해지자 재석은 어머니와 동생들 사이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오신 방식 저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만큼 살겠어요. 재석의 진지한 목소리에 거실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의 선택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존중이 필요한 때잖아요. 재석의 말에 나이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어머니 눈치만 보며 쩔쩔매던 남편이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딸 영희 역시 오빠의 말에 힘을 보태며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제안했습니다. 엄마, 전통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현대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무조건 며느리가 해야 한다,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기보다 서로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사는 거죠. 영희의 제안에 박 여사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박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 묘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삶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지요. 공존이라 그게 말처럼 쉬운 거냐? 박 여사의 목소리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노력해야죠. 저희도 어머니 세대의 정성을 배울 테니 어머니도 저희의 자립을 응원해 주세요. 재석이 다시 한번 양측의 이해를 구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상가 건물이라는 탐욕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진심이 대화를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래, 내 오늘 너희 꼴을 보니 무조건 시키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구나. 박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집을 한풀 꺾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포용이었습니다. 대신 오늘 저는 니들이 다 부처라 공존하려면 일단 일부터 배워야 할 것 아니냐. 박 여사의 농담 섞인 호통에 거실에는 오랜만에 작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나이는 찻잔을 만지며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을 100%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가족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찢어버린 수첩과 그 안에 담겼던 재산의 행방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눈멀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긴 밤을 지새운 곳 씨 집안의 거실에는
어제의 고성과 비명 대신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장남 재석을 비롯해 둘째 며느리 세희와 셋째 딸 영희 그리고 막내 다정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 며느리 나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나이의 가녀린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가 보여드린 모습 어머니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이니 뭐니 하는 것들에 눈이 멀어 정작 살아계신 어머니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나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 건물은 어머니가 평생 땀 흘려 일구신 어머니의 인생입니다. 저희가 감히 탐낼 것도 아니고 탐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살아계신 어머니와의 시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의 진심 어린 설득에 영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날카롭던 셋째 딸 영희가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엄마 쓰러졌을 때도 건물 생각부터 했던 내 자신이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 영희가 박 여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자 장남 재석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어머니 건물은 어머니 생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쓰세요. 저희는 각자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제 부모님 덕 볼 생각 안 하고 우리 힘으로 일어설게요. 자식들의 참회 어린 목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메웠습니다. 박 여사는 흐릿해진 눈으로 자식들의 정수리를 하나하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독했던 탐욕의 가면이 벗겨진 그곳에는 상처받고 후회하는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남아 있었지요. 박 여사는 품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 평생 이 건물 하나 지키려고 이 악물고 살았다. 너희들이 이 애미를 돈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 나도 이제 짐을 좀 내려놓으련다. 박 여사는 재석과 나이 그리고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건물 처분해서 내 노후 자금으로 넉넉히 떼어놓을 거다. 남은 인생은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련다. 그리고 남은 돈은 너희 형제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마.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 따지지 않겠다. 너희 모두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들이니까. 박 여사의 파격적인 결정에 자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더 가지려 싸우던 어제와 달리 이제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위해서만 쓰셔도 되는데. 재석의 말에 박 여사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죽고 나서 너희들 또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런다. 대신 약속해라. 돈 때문에 형제간에 애 상하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자립하며 살겠다고. 자식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끓인 차를 내왔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마시는 찻잔의 온기가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짐을 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식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유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졌고 부모님의 노후는 든든해졌습니다. 껍데기뿐인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재산에 흔들리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돈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날 찢어진 수첩 조각들은 사라졌지만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깨달음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 씨 집안의 파란만장했던 명절 이야기를 마칩니다.